의심할 바 없이 그녀의 초라한 자아가 또 문제였다. 그녀는 언제나 초조해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엄마였고 불안정한 아내였으며 일종의 중간지대에서 뒹굴며 살아갔고 아주 명확하거나 과감한 면모 같은 건 전혀 없이 또는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도 없이 살아왔다.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 새 드레스 중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20세기 페미니즘 비평의 선구자이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연 영국의 여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존재의 순간을 포착하는 새로운 서사 양식을 실험했다라고 민음사는 안내문을 썼습니다. 마가렛 에드우드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모두 버지니아 울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단편 소설 새 드레스 중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노래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한 방울도 더 짜낼 수 없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동정심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끔찍하게도 훤히 들춰내는 그 푸른 웅덩이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이처럼 나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경멸받고 이렇게 후미진 곳에 남겨졌다는 것을 알았다. 노란 드레스는 자신이 받아 마땅한 고행인 듯이 여겨졌다. 자신이 로즈 쇼처럼 몸에 붙는 아름다운 초록 드레스를 차려입고 백조 털로 장식을 했더라도 그런 고행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에게는 달아날 곳이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떤 탈출구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순전히 자신만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문제는 10명이나 되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었다. 돈을 충분히 소유한 적도 없고 언제나 지나치게 아끼고 절약하는 집안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늘 큰 물통을 날랐고 계단 모서리의 리놀륨은 닳았으며 너절하고 사소한 가정의 비극이 연이어 일어났다. 대참사라 할 만한 비극은 아니었다. 양들의 축사가 무너졌지만 완전히 부서진 것은 아니었고 큰오빠가 신분이 낮은 여자와 결혼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 모두에겐 모험적인 사건도 없었고 극적인 일도 없었다. 그들은 바닷가 휴양지에서 점잖게 점차 영락해 갔다. 어느 온천지에서나 있는 그녀의 이모 한 명은 지금도 거실 창문이 완전히 바다 쪽으로 나 있지 않은 어떤 하숙집에서 자고 있었다. 아주 그들다웠다. 그들은 늘 곁눈질로 사물을 비스듬히 보았다. 그녀도 그랬다. 자기 이모들과 똑같았다. 헨리 로런스 경처럼 제국을 건설한 어떤 영웅과 결혼해서 인도에 살겠다는 꿈을 꾼 적이 있지만 그녀는 완전히 실패했다. 법원에서 안전하고 영구적인 하급 직원으로 일하는 휴버트와 결혼했고 좀 작은 집에서 괜찮은 하녀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다. 혼자 있을 때는 햇이나 버터 바른 빵만 먹었다. 그러나 이따금 홀먼 부인은 그녀를 지금껏 보지 못한 완전히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동정심이 없는 사람인데다 옷도 우스꽝스럽게 입었다고 생각하며 가버렸는데 모두에게 메이블의 기이한 차림새에 대해 말할 작정이었다. 이따금 메이블 워링은 푸른 소파에 혼자 앉아서 무언가에 관심을 쏟고 있는 듯이 보이려고 쿠션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까치처럼 수다를 떨면서 어쩌면 난로가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을 찰스 버트와 로즈 쇼에게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따금 실로 감미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가령 며칠 전 밤에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또는 부활절에 바닷가 모래밭에서 햇볕을 쬐일 때 그때를 회상해보자면 흐릿한 모래 풀더미가 하늘을 배경으로 세워놓은 창들처럼 모두 뒤틀린 채 서 있고
매끄러운 도자기 달걀처럼 푸른 하늘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했으며 파도의 멜로디는 쉿쉿 소리를 냈고 아이들이 노를 저으며 소리쳤다. 그래, 그 순간은 성스러웠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여신의 손 안에 바로 세계 안에 누워있다고 느꼈다. 다소 가슴이 단단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여신이었고 자신은 제단 위에 놓인 작은 양이었다. 또한 휴버트와 있을 때 이따금 전혀 예상치 않은 순간에 일요일 점심으로 양고기를 자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편지를 뜯어보거나 방에 들어설 때 성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다. 이런 순간에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거야. 이것이 일어났어. 바로 이거야.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을 때, 음악, 날씨, 휴일, 행복할 이유가 모두 갖춰져 있을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단조롭고 단조로울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의 초라한 자아가 또 문제였다. 그녀는 언제나 추조해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엄마였고 불안정한 아내였으며 일종의 중간지대에서 뒹굴며 살아갔고 아주 명확하거나 과감한 면모 같은 건 전혀 없이 또는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도 없이 살아왔다. 그녀의 형제 자매들도 어쩌면 허버트를 제외하면 다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핏줄에 물이 흐르는 똑같은 한심한 사람들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그녀는 파도 마루에 올라앉았다. 그 비참한 파리, 마음속에 마냥 떠오르는 파리와 받침 접시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더라가 몸부림치며 빠져나왔다. 그래, 그녀에게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 그런데 40살이 되고 나니 그런 순간은 점점 드물어졌다. 묵무림은 늘 차차 그만두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비참할 거야. 그건 참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내일 런던 도서관에 갈 거야. 어떤 목사나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국인이 쓴 훌륭하고 유익한 놀라운 책을 우연히 발견하겠지. 아니면 스트랜드를 걷다가 어떤 광부가 탄광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회관에 우연히 들르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될 거야. 확실히 달라질 거야. 유니폼을 입을 테고 모모 자매님이라고 불릴 테고 다시는 옷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후로 영원히 찰스 버트와 밀란 양, 이 방과 저 방에 대해 완벽하게 명확히 인식할 테고 언제나 매일매일 햇볕 속에 누워있거나 양고기를 자르는 것 같겠지. 그럴 거야. 그래서 그녀는 푸른 소파에서 일어섰고 거울 속의 노란 단추도 일어섰다. 그녀는 찰스와 로즈에게 자신이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손을 흔들었고 노란 단추는 거울에서 벗어났다. 가슴에 꽂힌 모든 창들을 거두어들이며 그녀는 델러웨이 부인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너무 일찍 가시네요. 언제나 매력이 넘치는 델러웨이 부인이 말했죠. 유감스럽지만 가야겠어요. 메이블 워링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하고 불안정한 목소리를 덧붙였는데 그 목소리는 힘주어 말하려고 애쓸 때만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대단히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층계에서 마주친 델러웨이 씨에게 말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속으로 말했다. 바로 받침 접시에 쏙 빠졌군.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바넷 부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근 20년간 입었던 중국식 망토로 몸을 친친 감싸면서 속으로 말했다.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선에서 조금 읽어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버지니아 울프의 글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녀가 살았던 그 지역으로, 그 공간으로 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사는 건 대부분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